정이왕후, 강철 심장의 여제. 1453년 칠흑 같던 조선의 새벽.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사 직전, 한 남자는 망설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직접 갑옷을 들고 와 남편에게 입히며 단호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평생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가면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선언이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16년 뒤, 이 여인은 조선의 법도를 깨고 발을 들이운 그림자 군주가 됩니다. 글 한 글자 모르고 시작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로 7년간 왕좌를 호령한 여인, 정이왕후의 이야기입니다. 1418년 늦가을, 충청도 홍주목에서 파평 윤씨 집안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윤번이라는 사람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가였지만 정이왕후가 어릴 때에는 가세가 기울어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윤번은 높은 벼슬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부정축제 혐의로 징계를 받는 등 가문의 형편은 이미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꾼 것은 정말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궁중의 상궁들이 윤번의 맏딸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막내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보다 동생의 기상이 더 낫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막내딸이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꿀 정이왕후였습니다. 1428년, 그녀가 10살 되던 해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진양군, 훗날 피해 군주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과 혼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 이상의 숙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정이왕후는 남편 수양대군에게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거대한 야심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자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 바로 왕좌를 꿈꾸고 있었고 그 위험한 꿈을 아내와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정이왕후는 남편의 꿈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동지로서 지지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심장 속에도 권력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했지만 단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김종서와 황보인 등 강력한 신하들이 어린 임금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를 결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자로 몰려 가문 전체가 멸문되는 비극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3년 계유정난 당일 새벽, 수양대군의 집안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사 직전,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섬뜩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지막 망설임에 사로잡혀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조차 거사를 만류했습니다. 이미 김종서 측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거사는 실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정이왕후가 나섰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이왕후는 직접 갑옷을 들고 와 망설이는 남편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가면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이왕후의 용기 있는 격려가 수양대군의 마지막 망설임을 떨쳐내게 한 것입니다. 남편이 중문에 이르자 그녀가 손수 갑옷을 들어주며 용병을 결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제거되었고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세조입니다. 정이왕후는 하룻밤 사이에 부부인에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469년, 조선의 왕좌에는 고작 13세의 어린 소년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왕보다 더 강력한 진짜 권력을 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 수렴청정을 선언한 강철 같은 심장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이왕후. 학식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타고난 지혜와 의지로 조선의 운명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에 쥐고 흔들었던 역사 속의 기적 같은 인물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녀를 자성대비라 불렀습니다. 자애롭고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었지만 그 뒤에는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정치적 투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문 한 글자 읽을 줄 모르면서도 명석한 정치적 감각으로 격변의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진 여인. 남편 세조의 피 묻은 왕좌를 함께 다진 정치적 동반자에서 시작해 손자 성종의 위대한 섭정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조선 최고의 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학문을 접하지 못한 시골 명문가의 처녀에서 조선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내린 하나하나의 결정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정이왕후의 파란만장하고 숨막히는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사육신들이 처형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정이왕후는 이 모든 핏빛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결코 편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 단종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 때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이왕후는 여기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고 냉철해졌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왕실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세조가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궁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격앙된 신하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세조 시대는 왕조의 명운이 걸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져야 했고 반대 세력들을 회유하거나 혹은 강력히 제압해야 했습니다. 정이왕후는 이 과정에서 남편의 가장 중요하고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모든 암투와 역학 관계를 꿰뚫고 있었고 정치적 상황 판단에도 경이로울 만큼 탁월했습니다. 비록 그를 몰랐지만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은 예리했고 정세를 읽는 능력은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이왕후의 진짜 운명이 걸린 시험은 1468년 세조가 승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편의 강력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지원자이기는 했지만 결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둘째 아들이었고 정이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예종은 착실하고 성실한 왕자였지만 아버지 세조만큼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이왕후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왕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변동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선의 명운을 뒤흔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예종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이었는데 나이가 겨우 3살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살 어린아이가 왕이 된다면 또 다른 혼란과 참극이 올 것이 뻔했습니다. 과거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단종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했던 것처럼 또 다른 세력들이 어린 왕을 이용해 실권을 잡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이왕후가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종이 승하한 바로 그날 밤 그녀는 한명회와 은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시대부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온 거대한 권신이었고 동시에 정이왕후의 냉철한 정치적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정의왕후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대신 세조의 맏아들이었던 덕종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13살의 자을산군,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 성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덕종에게는 장남인 월산대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열로 보면 월산대군이 먼저였지만 정의왕후는 둘째인 자을산군을 단호히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에는 정의왕후의 치밀하고 계산적인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을산군은 한명회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즉, 한명회가 왕의 장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한명회의 막강한 지지 없이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한명회와 사돈 관계에 있는 자을산군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더 깊은 해안이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을산군이 월산대군보다 훨씬 총명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비록 13살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범상치 않은 제왕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사람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었고 자을산군에게서 미래의 위대한 성군이 될 가능성을 꿰뚫어봤던 것입니다. 예종 승하 당일 밤 극비리에 진행된 회의에서 자을산군의 즉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이 결정의 중심을 주도했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중신들도 그녀의 결정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 역시 3살 어린아이보다는 13살 소년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 조정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을산군이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정의왕후와 한명회라는 두 거대한 정치적 파트너가 합심해서 냉철하게 밀어붙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 정의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대왕대비라는 칭호를 받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은 13살 어린 임금 대신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말 그대로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린 임금이 신하들과 직접 마주 앉아 정사를 논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니 왕실의 어른이 발 뒤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왕대비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림자 통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왕후에게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란문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치는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문서도 한문이었고 신하들과의 소통도 한문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의왕후는 역사상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묘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인 소혜왕후, 즉 인수대비를 자신의 냉철한 정치적 파트너로 삼은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극히 드물게 한문에 능통했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 심지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알았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공식적으로 나보다는 문자를 아는 며느리 인수대비가 수렴청정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권과 방향타를 쥐고 인수대비는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브레인 역할을 맡는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문맹의 여왕과 조선의 지성이 결합한 흥미롭고 효과적인 여성 공동 통치 체제가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수렴청정 초기, 정의왕후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국을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왕권을 지켜주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선호했습니다. 세조 시대에 만들어진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정의왕후의 첫 번째 조치는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의 짐이 되었던 호패법을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호패법은 모든 백성들이 호패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이를 과감하게 없애고 대신 양잠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현실 감각으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왕후의 진정한 정치적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수렴 청정 기간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경이로울 만큼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권신들 간의 치열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은 한명회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거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현 임금인 성종의 장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때로는 대왕 대비인 정의왕후에게도 당당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 한명회를 섣불리 제압하기보다는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동반자였지만 동시에 늘 견제해야 할 위험한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한명회가 너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의왕후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위해 다른 신하들도 적절히 등용했고 조정이 한명회 일색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수렴 청정 3년째인 1472년 정의왕후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인수대비의 위차를 왕대비인 안순왕후보다 위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안순왕후는 예종의 정비였으므로 법적으로는 인수대비보다 서열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왕후의 판단은 오직 현실적이고 냉철한 전략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현 임금인 성종의 어머니였고 수렴 청정의 실질적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지위를 격상시켜주는 것이 전국 운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정의왕후는 자신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수렴 청정 기간 중 정의왕후가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단성 있는 결정력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째,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배척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결코 치우치지 않고 여러 세력 간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정의왕후는 자신의 친정 가문인 파평윤 씨를 특별히 편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친정이나 외척을 우대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 공과 사를 칼같이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렴 청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국 공신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명회로 대표되는 세조 때 공신들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조선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어린 성종 대신 신하들이 너무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조정을 뒤흔들 살인파와 훈구파의 처절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왕후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의 씨앗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왕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나라를 안정시켰고 조선 중기 발전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렴 청정을 통해 어린 임금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키워낸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정의왕후의 인간적인 면모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가문을 특별히 편들지 않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한 때가 되었을 때 과감히 권력에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행한 면도 많았습니다. 남편 세조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모두 앞세웠습니다. 1457년 맏아들 덕종이 20살의 나이로 요절했고 1469년 둘째 예종도 1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을 이겨내고 국가적 책임을 완벽하게 다했습니다. 정의왕후가 보여준 리더십의 위대한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의 번개 같은 과단성입니다. 계유정난 때 남편을 격려했고 예종 사후에도 주저없는 신속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현실을 꿰뚫는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이상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중시했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코 치우치지 않고 여러 세력 간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넷째, 뛰어난 인재 활용 능력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다섯째, 원칙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세입니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적 원칙을 우선시했고 공과 사를 칼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현재의 리더들에게도 피와 살이 되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의왕후가 만든 수렴청정 제도는 이후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을 위해 9년간, 정순왕후는 순조를 위해 3년간, 순원왕후는 헌종과 철종을 위해 총 11년간, 신정왕후는 철종과 고종을 위해 총 12년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모두 정의왕후가 만든 위대한 선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수렴청정들은 정의왕후만큼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에는 수렴청정이 세도 정치의 비극적인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의왕후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현재 정의왕후의 무덤인 광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남편 세조와 함께 묻혀있는 이곳에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선 최초의 여성 섭정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정의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한 여인의 파란만장하고 처절한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골 처녀에서 시작해 왕비가 되고 마침내 나라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선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인간적인 성숙함과 압도적인 정치적 지혜입니다. 글 모르던 여인이 어떻게 조정을 호령하는 뛰어난 정치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녀의 타고난 지혜와 끊임없는 노력에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부단히 배우려 했습니다. 또한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고 현명한 조언자들을 늘 곁에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권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닌 국가와 백성을 위한 숭고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올곧은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면서도 큰 실정 없이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학벌이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은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를 몰랐지만 타고난 지혜와 불굴의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리더는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과감하게 협력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인수대비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성공적인 정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셋째, 권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의왕후는 가장 적절한 때에 과감히 수렴청정을 거두고 성종의 친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현명하고 단호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수렴 청정은 완벽한 성공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정의영우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원칙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궁중 드라마인 패비윤 씨 사건에서 그 잔혹한 빛을 발했습니다.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는 윤 씨는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성종에게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정의영우는 일체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윤 씨를 단호히 폐위시키는 냉철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엄정하고 무서운 태도는 흔들리는 왕실의 권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의영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여성 정치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단순히 수렴 청정을 했다는 것을 넘어 조선 중기 정치 안정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왕후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유연성, 위기 상황에서의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 등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들입니다. 정의왕후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조선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였다고 해서 여성들이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영우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현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 위대한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영우는 책임감 있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았고 항상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정의왕후만큼 성공적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행사한 여성은 정말로 드뭅니다. 그녀 이후에도 문정왕후, 정순왕후 등 강력한 여성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정의왕후만큼 균형 잡힌 통치를 보여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정의왕후의 수렴 청정은 어린 임금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정치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공인의 자세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어떻게 멈추고 다시 굴렸는지 목도했습니다. 정의왕후의 생애는 왕조의 피와 눈물로 쓰인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는 대신 발을 들이우는 길을 택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조선 중기 500년의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를 몰랐으나 시대를 읽었고 여자였으나 왕좌를 통제했다. 이 파평 윤 씨의 여인에게 내려진 운명적 사명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국가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위기에서 건져내라는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책임의 무게와 절제의 지혜는 시간의 강을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비로소 겸손했던 여인, 필요할 때 일어나고 때가 되면 물러났던 대왕 대비의 원칙. 그 위대한 원칙이야말로 정의왕후가 조선 역사에 새긴 지울 수 없는 철의 인장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군주 세조의 옆을 지켰고 성종의 시대를 열었던 조선 왕조의 운명을 설계한 강철 심장의 여제 정의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순간 역사에 숨겨진 진실은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역사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이야기, 야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흥미롭고 생생하게 풀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